그러면 오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프리랜서로 수익화하기이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이전에 드렸었지만, 간단하게 인썸니아라는 회사 에이전시였었던 회사를 이제 지금은 인디 해커로서 강의와 사스를 만드는 1인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프런과 유튜브에 친절한 개발자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저는 프리랜서 생활을 어느 정도 거쳐서 에이전시 대표가 된 사례입니다. 프리랜서를 하기 전에는 이제 그냥 월급 생활자로 급여를 이렇게 모아가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실패를 한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취업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한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겪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급여에 이제 상한이 없다는 거. 제가 이전 전 직장이 이제 CTO로서 급여를 꽤 많이 받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내가 급여를 받는구나 생각을 했던 수준보다도 두 배, 세 배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게 프리랜서 생활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고객사를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했고, 원격 근무로 일을 하기도 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했지만, 필요한 장비가 노트북 하나라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용했던 노트북을 막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쓰다가, 몇 년 만에 한번 나에 대한 선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실제 내가 투입한 비용은 정말 별로 들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버는 돈은 직장인의 월급의 이제 몇 배 수준을 벌었었던, 굉장히 투자 대비 수익이 좋은 어떤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게 됐을 때는 내 어떤 개발자라면은 개발자로서 또 내가 맡은 파트만 해야 되지만, 고객사와 소통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또 고객사를 내가 직접 아름아름 영업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디자인이랑 기획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자랑 디자이너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조금 큰 프로젝트이고, 간단한 좀 작은 프로젝트, 1,000만 원 전후의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한 명, 그러니까 개발자인 거죠. 개발자 프리랜서 한 명이 기획이랑 디자인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디자인 템플릿을 구매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 규모에 맞는 방식의 기획이랑 디자인도 챙길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들에서 내가 얻게 되는 경험이 진짜 영업이랑 고객 응대 C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획, 디자인, 개발, 거기다 그 개발도 난 프론트만 할 줄 알아 이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론트 할 줄 알면은 서비스를 하나로 온전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랑 배포까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어떤 학습으로 할 수 있지를 찾아내가지고 결국엔 풀스택으로 해야지만 내가 온전히 프리랜서 개발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막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방식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경험을 좀 얕게 하시면 됩니다. 넓고 얕게 할 필요가 있는 게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트북 하나로 이제 여러 장소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 고객사만 조율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했던 초반에는 고객사를 직접 찾아가서 고객사 사무실에 책상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사가 이제 사무실이 없으시면은 같이 카페에서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협업을 한다든지, 그건 약간 저에게 좀 어떤 제약 조건을 걸었던 거였어요. 고객 바로 옆에서 고객이 원하는 걸 바로 옆에서 듣고 이제 구현된 결과물을 바로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구현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출근 근무인 거죠. 뭐를 제가 이제 일부러 전 출근 근무를 합니다라고 했었던 기간이 꽤 있었고, 1년 이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사무실을 차리고 에이전시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원격으로 협업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어쨌든 저런 것도 이제 내가 나름 꼭 어느 회사의 사무실에 지정된 곳에 출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거죠. 내 계획과 고객사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랑 에이전시를 거쳐가면서 어떤 사스를 어떤 걸 만들어 볼지 이제 자체 서비스를 어떤 걸 만들지를 계속 구상하면서 그 서비스를 위한 어떤 기술 스택도 고객사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기술 스택 또는 다양한 어떤 기능 구현을 경험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되게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 프로젝트는 월 한 500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에 한 1000만 원 벌게 됐고, 그 다음 달부터 쭉 이제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었거든요. 이건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제가 그때 타겟했던 시장이 스타트업 고객사들, 되게 초기, 이제 서비스를 아직 만들지 않은 그런 초기 스타트업 고객사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스타트업 경험이 있으니까, 경력이 있으니까 그 경력을 살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러 다니고, 스타트업 행사들에 영업을 하러 다니고, 그래서 이제 대면 영업으로 많이 신뢰를 얻고, 그렇게 쌓인 포트폴리오로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저는 주로 페이스북을 활용을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았다, 이런 어떤 개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그게 또 퍼스널 브랜딩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영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되게 고객사들이 줄을 서 있는 굉장히 좀 행복한 다행인 상황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고객사들의 서비스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그냥 스타트업이라는 분야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스타트업이 있고 무슨 법률 스타트업이 있고 또 영어 교육 쪽 또는 어떤 중개 플랫폼 쪽 다양한 그런 고객사들의 의뢰를 받아서 개발을 하다 보면 그 분야 지식이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도메인 지식 그리고 이런 도메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경험치가 간접적으로 쌓입니다.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일을 그냥 월 급여, 고정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돈을 토해내거나 아니면 뭐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하는 가능성도 있는 뭐 꼭 그렇게 막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회사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그냥 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나한테 막 뭐 내가 정말 뭘 물건 훔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회사가 나한테 뭐 소송 걸 일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고객사의 서비스를 개발을 해준다라는 입장에서는 거의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인 거거든요. 요때는 리스크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훨씬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책임감이라는 거 안에 어떤 뭐 한 명뿐인 회사일지라도 이거를 어느 정도 경영을 해야 된다.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세무회계 처리도 필요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경영 마인드를 습득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단점은 이제 혼자서 일을 해야 되고, 혼자 책임을 져야 되고, 고객사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나 혼자 약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외로움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생기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그냥 일하느라 정신없고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면은 어느 정도 일은 꽤 그럭저럭 이제 돈도 잘 벌리고 하는 시점에는 아 이거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나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단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첫 번째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주해야 되지가 여러분도 이제 개발을 이번 부트캠프를 통해서 배우신 다음에 첫 곡에서 어떻게 획득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깝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데 맨 처음에 어떤 방법론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한 500만 원짜리를 수주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면은 첫 번째 수주가 제일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명함을 막 100개씩 한 어떤 행사, 스타트업 행사 가가지고 저 뭐 땡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명함 돌리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했던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 위시캣 같은데 프로필도 등록하고 비딩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의 신뢰를 쌓는 게 제일 필요한데 단순하게 비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사실 맨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두 번, 세 번 수주하다 보면 약간 요쪽이 나한테 잘 통하네 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텐데 처음이 어렵다라는 게 저는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견적이랑 계약을 잘못했을 때 큰 손해라는 게 뭐냐면은 가령 내가 한 달 정도 생각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는데 이게 막 한 6개월, 1년이 걸려버리는
공수를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견적을 잘못 산출한 거고 계약을 잘못한 건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6개월이라는 뭐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손해 보게 되면 이거 결국 돈을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뭐 굉장히 큰 손해지만 그 시간 동안 못 번 돈 또는 못 받을 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져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프리랜서로서 이제 생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술 스택을 어떤 걸 하는 게 좀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자바스크립트 스택이 굉장히 유리한 스택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에도 유리하고 외주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자바스크립트 뭐 리액트로 합니다라고 했을 때 왜 그 스택으로 해요라고 물어보는 고객은 없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이고 자료가 많고 빨리 발전하고 그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를 해두면은 리액트랑 뭐 넥스트JS는 약간은 백엔드 쪽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풀스택으로 개발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스파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랑 인증 인프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SDK가 있죠.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랑 내가 인증 쪽을 직접 뭔가 구현을 따로 안 하더라도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만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음에 버셀이라는 곳에 배포를 하게 되면은 코드를 그냥 푸시만 하면 이거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런 쪽은 버셀 쪽에 배포를 하게 됐을 때는 막 예전에는 서버를 내가 직접 호스팅 신청해가지고 서버를 띄운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뭐 OS의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고 언어 설치하고 이렇게 띄웠어야 됐는데 자바스크립트 계열의 기술들은 버셀에 그냥 코드를 업로드만 하면 푸시만 하면 그냥 배포가 자동으로 되는 형태로 이제 생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스택을 결정을 하거나 저도 그 스택을 좋아했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스택으로는 제가 사용하는 루비 온 레일즈 요거는 되게 비주류에 가까워요. 뭐 당근마켓이랑 또 뭐 해외에는 에어비앤비나 이런 큰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1인 개발자가 굉장히 풀스택으로 개발을 하기에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코드로 기능 구현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풀스택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루비 온 레일즈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외주를 할 때 만약에 프리랜서로서 내가 이 스택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고객을 좀 설득을 하긴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생산적이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당근마켓이 쓴다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링 쪽 테일윈드는 리액트를 쓰시든 루비 온 레일즈를 쓰시든 UI 쪽 디자인은 그냥 테일윈드가 완전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예 쓰실 생각을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테일윈드로 스타일링을 하시면 적은 코드로도 디자인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어떤 결과를 냈을 때와 지금 프리랜서를 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는 AI거든요. 정말 이거는 뭐 AI가 뭐 생겨가지고 조금 달라졌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견적 과정이랑 어떤 시장 경쟁 그리고 타겟 할 수 있는 내가 뭘 어느 분야로 들어가서 외주를 해야 되냐 이런 걸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게 최근 거의 1, 2년 사이에 그 챗GPT 이벤트보다 좀 뒤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게 된 시절부터 이제 외주 시장이 완전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라는 게 그냥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적응을 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시는 분들은 비개발자인데 외주 수주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막 예전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분들 또는 홈페이지 뭐 외주를 되게 업력이 긴 오랫동안 해하셨던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일거리가 완전히 끊겨버리거나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 플랫폼을 타겟으로 했잖아요. 스타트업 경기가 한번 꺾였던 시기가 뭐 2, 3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신규 사업을 이제 줄이고 약간 구조 조정하고 AI로 다 전환을 하고 하니까 AI 쪽 위주로 거의 좀 이렇게 비대하게 발전, 약간 비대칭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 다른 분야들은 많이 이렇게 경기가 좀 꺾여 있거든요. 약간 투자 심리도 어떤 AI 쪽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많이 얼어붙은 상태이다 보니까 분야를 잘 골라야 되고, 그리고 견적이 예전에 어떤 뭐 5천만 원을 받았던 거라 하면은 AI로 실제로 이걸 개발하는데 10분의 1의 시간이 들어가니까 견적을 500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0을 써도 내가 시간당 어떤 버는 돈으로서는 예전과 똑같은 기준이 된 거죠. 예전에 5천을 받았어야 됐던 게 지금 500을 받아도 나한테 외주를 개발을 하는 내 입장에서도 충분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10분의 1이 싸졌으니까 사실
그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뭐 그 수요와 공급의 그 그래프를 만약에 배워보신 적이 있다면은 가격이 싸졌으니까 더 많이 의뢰를 맡길 만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월급만으로 뭔가 서비스 하나를 만들어 보는데 의뢰를 맡겨볼 수 있으니까. 바이브 코딩의 시대라고 해서 모든 비개발자들이 다 커서를 쓰고 클로드 코드를 써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거를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할 때 의뢰를 맡기려는 수요는 분명히 남아있고 이게 오히려 가격이 싸지면 더 많아질 수 있고 이때는 내가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내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성장하는 분야를 잘 골라서 하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해진 것 같아서 이제 AI 활용 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그래서 요 스택들의 강점은 프론트와 백엔드가 통합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리액트, 넥스트 쓸 때 그냥 Next.js 프로젝트 생성하면 리액트도 같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리고 스타베이스나 뭐 버셀 같은 경우에도 막 별다른 노력 없이 요거 약간 템플릿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쓰면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배포까지 통합이 되어 있죠. 루비 온 레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비 온 레일즈도 프론트랑 백엔드랑 데이터베이스, 뭐 로그인, 다음에 서버 배포까지 그냥 그 프레임워크 안에 다 내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것들이 AI를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코드가 적으니까 내가 스스로 뭐 이 프레임워크를 공부해서 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지만 AI도 똑같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어서 프론트와 백엔드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스택을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게 저는 프리랜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워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프리랜서를 해보고 싶다 했을 때 맨 처음에 필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수주를 이미 해가지고 그 수주 결과물 막 몇 달에 걸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쌓여야 포트폴리오가 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있으면 그걸 포트폴리오로 쓰면 되는데 처음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도 아직 수주를 하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클론 코딩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셔서 누군가가 접속해가지고 써볼 수 있는 그러니까 URL이 존재하는 클릭해서 들어와서 회원가입하고 사용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쌓여 있어야 됩니다. 이걸 쌓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뭐 사실 하루면 홈페이지 하나 만들 수 있고 뭐 3, 4일이면은 지금 AI를 쓴다는 가정입니다. AI를 쓴다는 가정하에 뭐 일주일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플랫폼 규모까지 만들 수 있고 사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내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역량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역량을 확보한다는 게 막 뭐 스터디 하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보고 뭐 디버깅하고 사람들에게 써보게 약간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과정에 피드백 받고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 기획 디자인 개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딩 능력이라기보다는 바이브 코딩 결국 AI를 무조건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내가 만들어낸 게 사람들이 쓸모가 있나?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프롬프팅을 해야 되지? 다음에 결국 AI가 못 고치는 건 내가 코드를 읽어가면서 고쳐야 되네. 그러면 코드에 대해서 이해도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역량을 키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결국 고객이랑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뭐 견적을 산출한 다음에 이 견적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다 좀 소통의 과정이고 이게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리고 고객이 뭐 저를 조금 힘들게 했을 때 어떤 제 마음 관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독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깊은 고민들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좀 리스크가 낮은 어떤 프로젝트부터 내가 시도하면서 이제 회고를 여러 번 하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내가 더 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과정에서 소프트 스킬이 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 특히 이런 포트폴리오 구축이나 기본 역량 같은 경우 미리 준비하실 수 있고, 이 소프트 스킬은 독서를 미리 좀 하시면 좋기는 한데, 이런 관련된 어떤 책들 있잖아요. 좋은 책들, 베스트셀러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간접 체험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책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런 과정들이 제가 어떤 사업을 할 때나 프리랜서로서 일을 시작할 때 되게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든다 했을 때
실제 동작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훨씬 유리합니다. 그냥 캡처만 넣어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막 디자인만 볼 수 있는 그런 캡처 이미지는 사실 뭐 그럴싸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냥 훑고 넘어가 버리고 이제 클릭해보고 들어가서 뭔가를 써볼 수 있는데 내가 이 써보니까 내가 맡기려는 거랑 뭔가 기능적으로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네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신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 써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만들어낸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술 스택이 쓰이는지 전부 다 명시를 하시고요. 어떤 언어인지 뭐 어떤 프레임워크인지 서버는 어디다 배포를 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에 했는지 어느 시점에 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주요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다 클릭해서 구체적인 해볼 거라는 기대하면 안 돼요. 뭐 들어와서 써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설명을 뭐뭐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 뭐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다. 어떤 결과물을 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알아서 이거를 파악해주지 않거든요. 귀찮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또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프로필을 작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력서 작성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이력서는 근데 대신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작성을 하는 거라면은 그 프리랜서의 어떤 프로필과 포트폴리오는 내가 이 외주를 수주하기 위해서 고객이 나에 대해서 짧게 훑어보고 이 사람 맡길만 할 것 같네라는 판단이 들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프리랜서 이력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나에 대한 슬로건 뭐 한 줄 정도 좀 특징이 있게 만들어내시고 다음에 어떤 기술이 나의 메인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의 도메인들을 경험했는지 이런 거는 만약에 회사 경력이 있으시면은 이게 꼭 개발 경력이 아니더라도 가령 부동산 회사에서 내가 뭐 중개인으로 일을 했었다가 지금 뭐 부트캠프로 개발자 역량을 쌓는 중이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의 중개 경험, 그 부동산의 어떤 매물을 보고 뭐 견적을 산출하고 견적이 아니죠, 뭐죠? 뭐 감정가를 산정을 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치가 도메인 경험치잖아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프로젝트를 뭐 어떤 것들을 했는지 만약에 내가 외주를 아직 구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내가 클론 코딩을 해본 그런 프로젝트들도 상세하게 작성을 하면서 거기서 얻었던 어떤 경험치나 문제 해결 경험들을 나열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나는 무조건 원격만 한다. 또는 상주도 가능하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뭐 전화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어떤 내 상황에 맞게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놓는 게 프리랜서의 포트폴리오, 프리랜서의 프로필이 될 거고요. 연락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다가 프로필을 등록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수주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여기에 막 몇십만 명의 프로필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상위 탑에 있는 그 리뷰를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업체들이 다 막 수주해가지, 여기에 이제 제가 막 이제 프로필 등록해가지고 수주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여기에 프로필을 작성하는 어떤 템플릿들이 있잖아요. 다른 어떤 회사나 아니면 개인들이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참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고용으로 여기에 프로필을 등록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프로젝트를 이제 찾는 방법은 지인들에게 일단 다 알려야 돼요. 요거는 뭐랄까 지인에게서 뭐 첫 번째 프로젝트를 무조건 수주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지인들에게 나의 외주 사실을 알릴 정도로 내가 적극적으로 수주하려는 태도가 있느냐, 약간 어떤 적극적인 태도의 측면으로 이게 돼야 이 다음부터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명함 주고 나를 어필할 수 있냐, 약간 이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뭐 동문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어디 갈 때마다 저 외주 개발하고 있다라고 명함 다 돌리고 막 장례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뵌 분들한테 막 이렇게 명함 되게 뭐라 공손하게 이렇게 드리니까 뭐 좀 선배들이 약간 겸연쩍어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게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거를 내가 그냥 감당하겠다. 뭐 그런 거 내가 당연히 지금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어떤 멘탈을 갖겠다라는 어떤 태도가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SNS 프로필에도 다 그냥 저 외주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또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외주 개발 뭐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놓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수주가 안 되더라도 은근히 요걸 통해서 뭔가 주변에 소개받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 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주변에 알려놓은 이런 채널들 중에 뭔가 하나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지인 네트워크를 처음엔 무조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매주 한다는 사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뭐랄까 유입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알리는 영역이고 신뢰 구축이라는 거는 이제 그중에 누가 나에게 맡길까 고민을 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신뢰 구축의 영역은 이제 그 퍼널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요 맨 처음 주변에 많이 알리는 거는 내 나를 많이 알리는 거고 다음에 실제 나에게 연락을 주는 거는 신뢰 구축이 필요한데 요런 신뢰 구축의 방법에는 내가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걸 또 하고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질문 올린 거에 답변을 뭐 적극적으로 달면서 이제 밑에다 한 줄로 저는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같이 달아놓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뭐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면 거기에 뭐 연락이 왔을 때 혹시 이러이러한 거 개발 가능하나요? 또는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본인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냥 도움을 주는 거예요. 꼭 돈 얻어내거나 뭐 꼭 외주로 수주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쌓이는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와주려는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돈을 내고 뭘 맡겨도 더 잘해주겠지라는 기대치가 생기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신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 이게 막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아마 이전 특강에서 그 퍼스널 브랜딩을 포함한 개발자의 마케팅 특강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필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시대에 내가 지인들 외에 그냥 모르는 타인들에게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을 심어주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뭔가 의뢰를 할 게 있을 때 나에게 연락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잘 되는 게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첫 수주를 내가 처음부터 막 비싼 거를 수주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작은 거, 한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면은 진짜 뭐한 일주일, 2주일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 안에 끝날 수 있는 법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가지고 막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내가 2주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한 달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내가 견적을 앞으로는 잘 산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100만 원 잘못 견적 산출한 거라고 해서 대충 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고객을 만족시켜주면 이 고객이 결국에는 자기가 싸게 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나에게 이제 똑같이 맡길 때 조금 합리적인 견적을 이후에 제시를 해도 수용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고객사가 개발을 한 번 맡긴 고객사는 지속적으로 뭔가 맡길 게 있어요. 그 고객사들을 여럿을 붙잡아 놓으면은 고정 수입이 생기거든요. 신규 프로젝트를 내가 막 수주하지 않아도 그냥 기존 고객사가 계속 맡기는 걸 수주만 해도 먹고 살 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되 그 작은 것들도 허투루 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개발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견적은 이렇게 기능 단위로 산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 단위로 산출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능 단위로 뭐 이 프로젝트 안에 뭐 어떤 기능 들어가고 각각에 대해서 내가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놓고 산출하는 방법 또는 이건 2달 걸릴 것 같은데 나는 한 달에 600은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한 1200 정도를 이제 산출을 하는 방법. 근데 요때 요 기능별이든 이렇게 시간 단위든 버퍼.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무조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숨은 기능들이 분명히 많이 있고 고객사에서 말을 하지 않은 하지만 구현을 하지 않으면 동작을 하지 않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 있을 거란 가정하에 1.5배라고 했지만 사실 2~3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약간 평균을 내면은 1.5에서 2배 정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더 견적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뭐 견적서를 굉장히 좀 심플리파이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견적 항목 그 안에 어떤 설명 그리고 그거를 대략적인 금액 쭉 합산해서 총 견적 개발 기간이랑 뭐 이 견적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이런 것도 보통은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회사 이름, 회사 주소, 연락처, 회사 도장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켜 놓으면 이게 견적서 포맷이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기능 단위가 보통 일반적인데 시간 단위 청구가 오히려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이 명확하면은 그 기획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나 뭐 페이지 단위로 견적을 산출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획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뭐 되게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으면 아예 그런 것들을 고객사랑 협의만 잘 할 수 있으면 기능 구현이 기획이 명확하지 않으니 그냥 내가 들인 시간만큼 비용을 청구하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외에 어떤 기존의 사이트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수정할 것들이 있을 때는 약간 견적 산출하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투입한 시간을 좀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비용을 받거나 또는 R&D 성격, 그러니까 뭔가 좀 연구 개발에서 그 결과물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외주 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시간 단위가 적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연구 결과가 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 결과에 따라 고객이 만족을 하고 중단을 할지 아니면 계속 요청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총 기간이 얼마나 될지 내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시간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1급 하루에 얼마 이렇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당 급여 또는 일당 급여 정해놓고 그 급여대로 이제 청구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리스크는 확실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위 청구의 장점은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도 내가 시간을 만약에 예상보다 더 쓰게 되면 고객사가 그만큼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견적 예상 잘못해가지고 돈을 덜 받는 일은 오래 해놓고 돈은 덜 받는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중에서 피해야 될 고객사. 이건 조금 촉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좀 쎄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걸 걸러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니까 이제 고객사 대부분의 어떤 그 기업 대 기업이 만나면 인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진짜 인사 없이 다짜고짜 뭔가 말을 시작하는 그런 고객사들은 대부분은 어 뭔가 수주도 딱히 맡길 생각도 없는데 그냥 막 떠보는 고객이었던지 아니면 수주가 이제 연결되려고 해도 초반에 약간 계약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막 독소 조항을 막 넣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태도, 사람의 태도, 소통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구나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맞춤법, 요거는 이제 또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소통이 좀 답답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고객사가 뭔가 맞춤법이 많이 틀리거나 띄어쓰기도 많이 틀리거나 하시는 경우에, 이제 결국 개발을 의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개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요건들을 의사결정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한글 맞춤법이 저도 맞춤법 틀리긴 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너무 빈번하게 틀리고 이걸 왜 틀리지 싶은 그런 것들까지 틀리는 그런 경우에 고객들은 수주가 됐을 때 뭔가 소통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즉시 거절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이런 경우에는 잘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서에 막 어떤 몇 배 위약금, 뭐 프로젝트가 중단됐을 때 몇 배 토해내라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만약에 개발되다가 뭔가 딱히 저의 책임이 아니라 그냥 뭔가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중단된 시점까지 개발된 분량에 대해서는 보통 개발비를 지급하는 게 어떤 법적인 판결에서도 많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개발사가 받은 돈보다 몇 배를 더 내야 되는 거는 좀 말도 안 되잖아요. 내 인건비도 못 건지고 돈을 손해 봐야 된다. 이런 걸 막 요구하는 고객사라면은 이거 계약서에 만약에 조항이 들어 있으면 실제로 이만큼 토해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만약에 요구하면 그냥 이거는 계약서 조항을 바꿔서 계약해야지가 아니라 이 고객사랑 그냥 아예 연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뭐 잔금 100% 요거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선금 중도금을 둔 다음에 잔금을 일부러 받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개발을 할 때 내 인건비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100% 무조건 100% 잔금이어야 된다. 뭐 이러면은 좀 걸러야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획이 너무 미확정되어 있는데 견적을 확정해달라.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될지는 미확정인데 이게 얼마를 내가 내야 되는지는 확정해달라.
사실 이건 되게 모순적인데 이걸 요구하면 이것도 좀 신중히 기획을 먼저 확정을 해달라라든지 견적을 미확정으로 시간 단위 청구로 해달라라든지 이렇게 조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자가 없고 막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이런 경우도 이제 뒤에 실패 사례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한테는 좀 좋지 않은 피해야 될 시그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절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이 불명확하면 뭐 그냥 건조하게 말하세요. 기획이 확정되면 정확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이 불명확하면 뭐 저희가 정확한 견적 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되고 뭐 저희는 대표님과 또는 의사결정자와 직접 소통을 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할 수 있고 뭐 예산 뭐 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만들어야 되는 건 한 3천만 원 분량이다라고 하면 뭐 아니 뭐 돈이 이거밖에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냥 이 정도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딱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제안을 하면 뭐 수긍을 하면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독소 조항이 막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뭐 이런 저희의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좀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계약서 양식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저희는 이대로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거절하는 고객들은 막 제 계약서가 너무 이상한 저에게 너무 유리한 조항만 있지 않으면 거절하지는 않을 거고요. 계약서에는 뭐 개발 범위에 대해서 요거는 견적서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획서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외해야 되는 기능들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결제 기능이 빠지기로 했는데 이게 약간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은근슬쩍 뭐 결제는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빠지기로 한 좀 중요한 기능들은 언급을 한 게 좋고요. 대금 지급도 이제 334 앞에 뭐 30%, 30%, 40% 선금, 잔금, 중도금이죠. 이런 식으로 좀 명시하는 거고 개발 기간도 개발 기간이 보통 계약서에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리스크를 감안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잡아두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개발 진행을 할 때는 핵심 기능을 먼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리스크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먼저 만들어서 이게 잘 되는구나라고 검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기능들을 구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구현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구현하는 게 아니라 구현하기 어렵고 이거 구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걸 먼저 구현해야 이게 만약에 진짜 구현이 안 되는 문제면은 그냥 빨리 돈 돌려주고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키가 되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를 먼저 구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소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메신저도 있고 전화도 있고 화상 미팅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이때 메신저는 빠르게 응답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전화는 이제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좀 복잡한 논의를 할 때만 전화 통화 요청해가지고 뭐 좀 그런 논의들을 전화 통화한 다음에 반드시 텍스트로 남기는 거예요. 논의한 내용은 반드시 텍스트로 남겨서 채팅에 뭐 저희는 카톡으로 그냥 고객사랑 많이 소통하고 내부 소통은 슬랙을 썼는데 소통한 내용들은 좀 요약을 해가지고 꼭 고객사와의 채팅방에 올리거나 저희 쪽 내부 슬랙방에 올려서 히스토리를 잘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기 요청하기 위해 시연을 화면 시연, 구현 시연을 이렇게 할 때는 화상 미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완전 원격으로 했었기 때문에 고객사를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상 미팅이랑 메신저랑 전화 통화를 굉장히 잘 섞었고 딱 계약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정산 관련된 내용 요청할 때 증빙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진행 상황을 뭐 메신저로 공유를 할 때 보통 요런 형태였어요. 이번 주에는 뭐 이러이러한 게 완료됐습니다. 요런 건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뭐 고객사에게 요청드립니다. 뭐 배송 상태값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할까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약간 특이사항 일정은 예정대로 될지 안 될지 테스트 서버 링크랑 테스트 계정 알려드려서 직접 접속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게 약간 완성된 어떤 진행 상황 공유 템플릿이고요. 다음에 이제 계약에 없는 어떤 고객사의 수정 요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30분 안 걸리는 것들은 그냥 해드리세요. 텍스트 수정이나 뭐 색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해드리면 고객사가 되게 신뢰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간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덤으로 뭔가 단골에게 덤 드리는 것처럼. 근데 뭔가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견적을 별도로 산출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약간 좀 신뢰도 상승을 위해서 대충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다 보면 요 요청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많아지면 안 되는 요청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 처음에 고객이랑 좀 협업을 하고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1일 이상 걸릴 만한 어떤 수정이라면은 이거는 저희가 별도 견적을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설득을 해가지고 비용 청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오류. 고객이 이제 오류가 납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막 전 안 나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겠죠. 우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응답 태도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어떤 기기에서 오류가 나셨나요? 오류한 그 계정은 오류가 난 계정은 어떤 건가요? 뭐 혹시 화면을 캡처해서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말씀 요청을 드리고 해결을 한 다음에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정 완료했습니다. 이거 바로바로 얘기하고, 이제 어떤 개발자분들은 수정을 해놓고 수정됐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개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라든지 수정이 됐으니 확인해 주시고 뭐 불편을 드려, 어쨌든 불편을 드린 거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실수를 한 건 아니더라도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를 만약에 개발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고객사랑 유료 유지보수 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뭐 규모에 따라서 뭐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뭐 가령 3천만 원짜리는 월 100만 원, 100만 원씩 받지는 않긴 했어요. 100만 원에 뭔가 월 기능을 하나씩 추가할 수 있게 주는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 100만 원을 한다는 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보수 상품을 만들어서 유지보수는 꼭 유료로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고객이 유지보수하는 고객이 쌓이면 이것도 월 꽤 쏠쏠한 고정 수익이 되기도 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내기가 어려운 또는 낼 생각이 없는 고객사는 완전히 제가 그 고객사의 프로젝트를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예요. 외주를 오래 하다 보면은 고객사 프로젝트를 내가 약간 유지보수 없이 그냥 고객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막 몇십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뭐 잘 되던 건데 1년 만에 잘 되던 건데 오류가 나요라고 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게 이게 점점 부담으로 쌓입니다. 리스크로 느껴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고정 비용을 받는다. 그러면 몇십 개가 아니라 이 중에 한 10개가 남는다든지 나머지는 저 그냥 유지보수 안 할게요. 다른 뭐 업체에게 맡길게요든지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든지 저 서비스 뭐 셧다운 할게요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보수를 유료로 하는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유료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인계. 내가 개발 아까 끝나고 고객사들이 인수인계 할 때도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에이전시를 창업하시게 되면은 에이전시로 확장하시게 되면 내부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인수인계가 필요해서 약간 요런 인수인계 과정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프로젝트의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다이어그램이 뭐 좀 거창한데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기술 시스템 뭐 쓰여 있고 어느 폴더에는 뭐가 들어 있고 막 그 정도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되고 이런 거 요즘 AI한테 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AI가 그냥 다 만들어줘요. 이제 요즘에는 이런 더큐멘테이션을 사람이 쓸 일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DB 스키마나 API 문서도 그냥 요즘 뭐 클로드 코드든 커브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너가 알아서 작성을 해줘. 마크다운으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제 만들어줍니다. 예전엔 이거 한 땀 한 땀 했어요. 이거 불과 제가 작년에 이제 고객사 프로젝트들 거의 마무리할 때 이거 작성하느라 굉장히 고생했는데 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계정 정보들 어떤 서버나 도메인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로그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카카오톡 계정을 고객사에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고객사에게 다시 정리해서 전달을 하고, 서비스를 이제 제가 개발을 했지만 고객사가 개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를 가정해서 고객사의 개발자가 이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백업을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되지? 우리가 했던 방법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운영 가이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걸 정리해서 해주는 게 인수인계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잘 끝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고를 또 해야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또 예상 견적을 산출을 했던 그것과 실제 결과의 어떤 시간
또는 견적을 사실은 더 많이 산출했어야 되네 또는 적게 산출해도 되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업데이트는 해야 돼요. 견적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령 로그인을 예전에 100만 원을 청구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요즘 로그인 막 소셜 로그인 무조건 사람들이 다 구현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그냥 한 200 정도로 잡아놓는 게 맞겠네 이런 식으로 견적표를 이제 수정을 해나가고 계약서상에서도 제가 이제 나중에 추가했던 계약서가 뭐냐면 고객사에서 제가 에이전시 운영할 때 저희 쪽 개발자에게 자꾸 약간 밥 같이 먹자고 한 다음에 은근슬쩍 이렇게 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계약서에 추가를 한 거는 저희 쪽 인력을 뭔가 입사 제한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위약금 쪽으로 그 개발자 연봉에 얼마를 이렇게 저희가 주셔야 된다라든지 계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거기에 사인하면 고객사도 뭔가 함부로 저희 개발자들에게 그렇게 연락을 못 하거든요. 꼭 돈을 위약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연락을 못하게 괜히 막 이렇게 데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을 넣으려고 했었고요. 그런 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네. 그럼 이거 계약서에 좀 명시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은 포트폴리오랑 프로필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한 3달 정도까지는 간단한 홈페이지. 요즘 홈페이지 수정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홈페이지 수준이긴 한데, 이제 요거 조금 바꾸면은 간단한 플랫폼, 요게 조금 이렇게 옮겨갔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플랫폼 수준이 요 정도 금액으로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들어가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단지 AI를 통해서 단가가 굉장히 개발 효율성이 올라가서 그만큼 단가가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복잡한 플랫폼이 예전에는 진짜 3천만 원 이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6개월이라는 거는 프리랜서를 시작한 지 이제 1에서 3개월 차, 4에서 6개월 차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은 한 달 안 걸릴 거예요. 한 달 안 걸리는 동안 만드는 어떤 견적 금액들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수주를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는 있죠. 예전에는 한 개만 수주해도 월 1, 2천만 원이 됐다면은 지금은 이런 걸 이제 몇 개를 수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맡기려는 고객사들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겪었던 실패 사례라고 보면은 4천만 원 정도까지 집행이 됐던 프로젝트를 그냥 돈을 다 4천만 원 돌려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 고객사 담당자가 바뀐 다음에 히스토리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로운 담당자가 그냥 막 저희를 인신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자분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돈 돌려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프로젝트 그냥 돌려드리고 중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했던 그러니까 담당자가 바뀔 때 담당자가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는 담당자가 바뀌는 걸 예상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대표님이랑 컨택한 적이 없다라는 거.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컨택을 해본 적이 없이 수주를 했고 진행을 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실패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견적을 잘못 산출한 거.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예상보다 이제 큰데 2개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5개월이 걸려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복잡한 프로젝트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게 고객사도 기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아예 시간 단위 청구를 해가지고 고객사도 개발 분량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고 예산 내에서 개발 분량을 좁힐 수 있게 하는 게 딱 시간 단위 청구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는 시간 단위로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교훈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앞에서 이제 나온 거라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다음 특강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텐데요. 에이전시로 확장을 하는 그 단계에서 어떨 때 확장을 하냐. 거절하는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예요. 수주를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더 이상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건 거절하고 저건 거절하고 그냥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단가가 점점 커지고 그럴 때는 혼자서 하기에는 좀 버겁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팀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또는 프리랜서 풀을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저 혼자 일하더라도 외부 프리랜서 풀에게 디자인을 맡긴다든지 좀 고퀄리티의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사들일 거예요. 그 단가가 높은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혼자서 일했던 것보다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들과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을 해보고 월 단위로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그분들에게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프리랜서인데 내가 수주하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은 내가 외부의 프리랜서를 줘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는 단계가 오게 되고, 이게 안정적으로 될 것 같은 시기가 되면 그분들을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거나 그분들을 뭐 대신할 수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에이전시로 발전을 하는 단계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 진짜 다 리서치 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딩은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분야 전문성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분야 전문성이 있으시면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 분야의 고객사를 찾으시고, 이게 난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클론 코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내가 진짜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고, 또는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구축을 해보면서 어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필요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 능력. 이거는 좀 태도랑도 연결이 돼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태도가 좋으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스킬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념. 그냥, 이거 잘 안 되네. 그냥 안 할래가 아니라 끝까지 좀 해결을 해보시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자산으로 쌓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첫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고, 이게 수주도 어렵지만 첫 프로젝트를 끝맺음 하기까지도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경험이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쌓아주시고, 신뢰가 실력보다 좀 중요한 게 이 외주 계약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가 있으면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 고객이 약간 양보해주고 제가 사과를 또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유튜브나 멘토나 유대미 이런 강의 플랫폼 또는 영상 플랫폼에 자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 소통 또는 도메인 지식, 소프트 스킬 이런 것들 다 검색하시면 전부 다 좋은 영상들, 강의들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어떤 도구를 쓴다 했을 때 화면 구현이 필요하면은 뭐 핑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V0가 요즘 좀 많이 쓰이죠. V0 같은 걸 쓰셔도 되고, 계약은 원격으로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모드 사인 같은 거 쓰시면 되고, 프로젝트 관리에는 노션이나 트렐로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제 제 프리랜서 수익화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프리랜서랑 1인 기업이랑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프리랜서가 1인 기업 안에 뭐 포함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전에는 1인 기업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냥 혼자 개발한다 그러면 보통 프리랜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프리랜서 할 때 저는 1인 기업가입니다. 1인 법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명칭의 차이이기도 한데, 근데 1인 기업은 이제 인디 해커들, 가령 자기만의 사스를 만들거나 또는 자기만의 강의를 만들거나 하는 것도 다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프리랜서는 아니죠. 딱 이제 웹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1인 기업은 프리랜서의 부분 집합, 프리랜서가 1인 기업의 부분 집합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1인 기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리고 1인 기업 안에는 뭐 강의자도 있고, 그리고 뭐 인디 해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네. 그렇게 1인 기업이 여러 가지 어떤 혼자서 일을 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다들 부트캠프 개발 수업은 잘 듣고 계신가요? 뭔가 어려운 점들이나 뭐 있으시면 그런 걸 질문해 주셔도 되고,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뭔가 그 선생님들이 잘 답변을 해주고 계시겠지만 그냥 저한테 또 질문을 해주셔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생태계가 좁은 기술로 구현을 하는 경우 인계해 줄 때 받는 쪽에서 어렵다. 맞아요. 저도 루비 온 레일즈로 할 때 좀 설득을 많이 했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은 고객을 놓쳤어요. 루비 온 레일즈로 하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개발 생산성이 높다는 것과 뭐 당근마켓 같이 좀 잘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많이 어필을 했고, 그리고 실제 개발이 진행이 될 때 고객사에서 요청한 게 되게 빨리 구현이 되는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이제
레일즈로 만드는 것도 좋네라고 고객사가 좀 느꼈던 경우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는 저희 루비 온 레일즈 대신에 리액트랑 뭐 또는 스벨트,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다른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 스벨트도 같이 써가지고 프로젝트 에이전시를 운영했던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설득을 뭐 최대한 하려고는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설득하느니 그냥 자바스크립트는 설득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쓰는 스택이니까요. 그렇게 했었고, 플러터 말씀하셨는데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은 정말 플러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플러터는 뭐랄까, 개발자 풀이 어느 정도 또 있기도 한데 지금은 다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을 하니까 플러터로 되어 있는 걸 플러터 인수인계 해가지고 바이브 코딩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지면 사실 기술 스택이 지금 그렇게 많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플러터로 했다가 이거를 인수인계하기 어려워서 개발자 채용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제 어떤 제가 멘토링했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거는 어느 기술이든 개발자 구하기는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개발자가 그 당시에보다는 이제 시장에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개발자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스택이 다양하면 마이그레이션도 지원하는 것으로 상품으로 마이그레이션 지원은 하진 않았었어요. 저희는 저희가 하는 스택으로만 그냥 신규 구축만 했었고요. 그 이유는 그게 제일 쉽기 때문이었고, 저희는 고객사들이 저희에게 맡기려고 약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고객사를 고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기 쉬운 것만 선택을 한 게 신규 스택이면서 신규 프로젝트이면서 저희가 정한 스택으로만 개발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 다 놓치고, 거의 뭐 문의가 한 20개가 오면은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놓치고 한 8% 정도만 수주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유입이 되게 많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고를 수 있었지만, 말씀하신 그런 마이그레이션 또는 포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스택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거를 뭐 이런 다른 스택으로 바꿔줄 수 있나요? 근데 그 스택이 저희가 막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한 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좀 싸게라도 수주를 해가지고 좀 배워가면서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은 AI 도움을 진짜 받을 수 있어서, 예전에는 어떤 기술 스택을 내가 모르면 그 스택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받는 게 권장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저 플러터 잘 못하거든요. 근데 플러터 프로젝트를 누군가가 나에게 뭐 제가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지라고 싶은 금액을 저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어달라. 그리고 제가 뭐 외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수주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내가 안 짜니까. 어차피 그냥 AI에게 프롬프트만 잘 넘기고 제가 검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들고요. 질문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또 다음 특강 때 뵙겠습니다. 수업 잘 들으시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